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텀으로 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역 정세 속에서 이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분께 각각의 질문을 좀 드리고 그걸 뭐 간단하게 3, 4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아베 총리가 지향하고 있는 도대체 왜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될 듯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패전 7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꾸준히 보통 국가, 패전 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보통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이 오자와 씨로부터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 하나의 방향이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화됐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진화치고는 좀 너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박철희 교수께 지금 도대체 일본이 지향하는 바가, 아베 총리가 지향하는 것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은규 교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인 고민을 안고 있고, 그거의 핵심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본도 가장 고민거리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다고 보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아베의 캐치프레이즈는 일본의 자민당 본부에 가면 아베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그렇게 딱 프레이즈가 써 있습니다. 찌요이 니홍 도리모도시다. 그러니까 강한 일본을 다시 찾아오겠다, 되찾아오겠다. 이것이 아베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데 우리가 찌부러져 있을 수는 없다. 20년 동안 경제 침체에 있던 일본을 다시 살리지 않고서는 일본이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총리가 되고서 2013년 2월에 CSIS에서 한 제목이, 그 연설의 제목이 Japan is back입니다. 일본이 절대로 1위 국가가 안 되겠다. 앞으로,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그건 뭐냐? 1등 국가가 되겠다. 1등 국가는 뭐냐? 강한 일본을 다시 찾아오겠다. 그래, 강한 일본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는 걸 쭉 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니케이 인덱스나 뭐 여러 가지 인덱스를 봤을 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를 재생시키겠다. 그다음에 보통 국가가 돼야 되겠다. 미국만 믿고 있기에는 이거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자기들의 방위력도 향상시켜야 되겠다. 미국이 여기서 안 빠져나가도록 자기들이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집단적 자위권이죠. 이것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위 수정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일본 국민들이 너무 찌부러져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불어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아베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역사 수정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하고 부딪히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베의 추구하는 전략이 우리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규 교수께서 지역을 오래 공부할수록 그날을 잘 이해도 하고 단점도 잘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그럼 그 아베가 추구하는 있는 부분에서 단점이 보이는 부분을 세 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마 아베의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한국 이해가 약간 약합니다. 특히 한국의 반일 감정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의 반일 감정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스즈키 구니오라고 하는 일본의 우익 단체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 이 사람이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우익인데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우익이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네트 우익은 자기가 봤을 때 우익이 아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두 가지를 놀랐다.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30년 만에 한국에 오는데 여기 오면은 일본말 쓰고 그러면 두드리 맞을 줄 알았는데 자기 일본말 쓰고 댕겨도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 놀랬다. 일본의 서점에 가면은 반한 서적이 쫙 깔려서 자기가 일부러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반일 서적을 찾아보려고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 깜짝 놀랐다. 도대체 한국에서 말하는 반일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본의 주간지에서 퍼뜨리고 있는 혐한과 반한은 잘못된 한국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하는 것을 뺐습니다. 저는 정말 일본으로 봐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부상하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중국과 한국을 차별화시키면서 한국을 끌어안고 중국에 대응을 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한국은 우리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점점 적어들고 있고 중국에 가까워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한편으로 만들어가는, 그 수모로 말하면 오시다시의 수모를, 밀어내기 수모를 하고 있거든요. 바보 같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보면 과거사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한국에서 자꾸 골포스트를 옮긴다. 도대체 어디다 놓고서 어디다가 골을 넣어야지 우리가 만족스러울 수 있느냐라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용기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고 관대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도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일본에 알려줘야 되는데, 다만 아베 내각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골포스트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중간선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같아요. 이퀄리브러면 딱 서 있던 부분을 뒤로 쫙 뺀 다음에 자기 0점을 원래 중간선으로 돌아갔을 테니까 나를 평가해달라. 어떻게 평가를 해줍니까? 자기가 선을 막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오는 거를, 원래 제자리로 돌려오는 걸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건 가만히 두고 자기들이 역사인식이라는 거를 변치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계속 골포스트를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한국도 골포스트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 일본은 완전히 중간선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비난하고 아니면 그냥 봐주자, 이거 둘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은 상당히 현재 상황을, 한일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잘 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뭐 저희 대통령께서 중국을 갔을 때 굉장히 환대를 중국이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 표지석 문제를 제기하니까 표지석이 아니라 기념관을 하나 만들 정도로 우리에 대한 러브콜을, 요즘 러브콜이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좀 언론으로부터 민감하게 표현을 받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지금 어떤 입장 속에서 이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는지, 또 아까 우리 김은규 교수께서 우리가 하나의 지향해야 될 바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런 과거의 이 연미 진중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일본 문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과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연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일본을 밀어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김은규 교수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현재 세력 관계를 놓고 보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지역이 동북아 지역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일본, 혹은 미국의 세력이 치열하게 각축하는데, 대륙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고 있고 점점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보면 사실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의 혹은 구소련의 영향권이었는데 이제는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다투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지금 중국이 돌파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쪽은 이제 인도라는 지역 맹주가 있어서 상당히 갈등 관계 있지만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지금 그쪽을 통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면서 지금 이미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망이 단순히 진주 목걸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목걸이가 길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미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스와 이탈리까지 넘어서 이제 아마 영국성까지 뻗쳐나가는 그리고 이미 아프리카에는 그 이쪽 동쪽 해안뿐만 아니라 이 저쪽 서쪽까지 지금 다 교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뚫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게 결국 남미하고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마 역으로 포위되겠죠. 그런데 가장 그 강고한 곳이 지금 현재 그 동북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한국이 가장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란 말이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어떤 지역 강국으로서의 어떤 자아 의식이라든가 역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끌어당기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일본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 중기적으로 볼 때는 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세계 그 전략을 보면 항상 그 각 지역에서 그 소위 말하는 중간 정도의 국가, 거점 국가라고 통하는데 그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단 유사시 이들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망들을 구성해서 세계를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중국도 똑같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바로 그 거점 국가가 되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저기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카자흐스탄, 터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사실은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함의를 던지는 어떤 일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제가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AI 앱이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 전략 없는 모호성이라고만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적어도 7, 80점 이상은 그래도 저는 점수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결정을 했을 때 그로부터 받아야 될 그 비용이 절대 그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그 협력을 하자라고 했을 때 국제 정치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비용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국과 그 협력해서 일본을 몰아치는 분명히 우리는 그 반대하는 이제 그 인권 문제라든가 반대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이란 것은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뭔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 미들 파워로서 우리가 세력 균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어떤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저는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 공간을 통해서 사실은 일본과도 협력의 영역을 우리가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사실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AIB 과정에서 우리가 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중심의 어떤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동맹을 이제 사실은 비판하려 했을 때 우리가 한국만이 유일하게 나서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제 그 미일 동맹이라든가 한미 동맹이나 미국 동맹 체제를 배타적으로 이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을 건.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들을 마련해 준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국제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의 국익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외교의 공간이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최악의 조건 속에 있겠죠.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미국의 이해도 교차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나름대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어차피 이 불리한 공간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이근 교수님 그 최근에 제가 그 우리 대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이 외교관들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뭔가 우리는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 시점이 되면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총리를 간다든지 최근에도 이제 겨우 또 한중일 회의를 우리가 열고 한일 간의 외부장관 회담을 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온 신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 교과서 문제에서부터 정서 문제에서부터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인지, 특히 보면 좀 워싱턴을 대상으로 일본이 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흔적을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싱턴에서는 지금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미국의 입장이 뭐 한국에 대한 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워싱턴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추정을 하거나 추측을 하는 거 이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 직접적인 이 말을 듣지를 못했기 저번에 때문에 그 뭐 셔먼 차관의 예. 그 발언도 굉장히 우리 화제가 된 바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예. 지금 그 웬디 셔먼 차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외교 정책을 보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방금 전에 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뭐이 신사를 방문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강대국이나 뭐 대부분의 국가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외교 정책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정신분열적인 이 정책들 아니냐. 예를 들면 앞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막 협력을 하는데 뒤에서는 총뿌리를 들이대고 하는, 이게 앞하고 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중국과 관련돼서 다시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저희가 미국의 정책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같이 풀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자주 만나고,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해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밸런싱을 한다거나 군사적으로 그 중국의 그 엔타이 액세스 뭐 에어리어 디나이얼 같은 그런 이 군사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그 것들을 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협력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딴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가면은 또 협력을 하고, 인권 문제 나오면 또 세게 비판을 하고, 이게 왜 도대체 한 가지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여러 가지 얼굴을 보여주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외교인 것이죠. 외교는 중요한 이슈들에서 국익이 되는 것들은 취하고 국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위협을 주는 것들은 이제 그걸 막는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해칭을 하는 걸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걸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WTO에도 참여시키고 시장도 열어주고 무역 관계도 계속 증진을 시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고 하는 쪽으로 중국을 계속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형태의 행위를 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중국인데, 근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이 체제 내에 들어오면서 이익을 향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 안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희한한 사건인데요. 과거에 그렇게 피를 흘리고 서로 싸우던 국가들이 세계 2위, 3위, 4위의 경제 대국이 되도록 내버려둔 나라는 역사상 미국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적대국이었는데 세계 3위의 국가였었죠. 이제 중국이 올라오기 전까지. 일본도 그렇게 적대적으로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이제 순위가 바뀌어서 지금은 냉전 때 그렇게 싸웠던, 한국 전쟁에 같이 피를 흘렸던 중국이 세계 2위가 되는데, 사실상 미국이 그걸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도와준 케이스란 말이죠. 왜 도와줬느냐? 이 안으로 인게이지를 해서 시장 안에서 같이 번영하는, 왜냐하면 미국도 윈하고 중국도 윈하는 윈윈 게임이 됐기 때문이죠. 그럼 해칭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중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비해서 해칭을 하는 겁니다. 즉 중국이 힘이 커지니까 이거를 막아서 우리가 밸런싱을 하자, 컨테이닝을 하자 하는 의미보다는 다시 과거의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갈 것에 대비해서 해칭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정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각에서 미국이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 이제 웬디 쇼만이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그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값싼 박수를 받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국가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 게스를 할 때 이건 한국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가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활용해서 일본이랑 자꾸 사이를 나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미국의 이 계속되는 이 외교 정책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미국이 빨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화해를 해서 한미일 어떤 이런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안 하고 맨날 싸우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사실상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흐름에서 보면 야, 너네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이 있고 또 일본이라는 커다란 시장이 있고 미국이란 커다란 시장이 있고 이 번영의 기회가 널려 있는데 왜 계속 싸움만 하느냐. 이 번영의 기회를 예를 들면 뭐 그 TPP라든가 이 자유시장 경제의 시장을 늘려서 미국도 거기서 좀 이익도 향유하고 너네도 거기서 이익도 향유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싸우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이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중국에 대해서는 해칭을 하는 것이지 중국을 적대국으로 놓고 밸런싱을 하느냐 컨테이닝을 하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문제를 사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공공재의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세 개의 국가가 모여서 중국을 컨테이닝을 하고 또 만약에 러시아가 다시 되돌아오면 러시아를 컨테이닝을 하고 이런 그 밸런싱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에 안정을 주는 차원에서 스터빌리티를 준다는 것이 바로 공공재를 주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의 공공재를 줌으로 인해서 자유무역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국가들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역할을 하고 거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미래가 되면은 중국도 같이 공공재를 주는 역할로 안보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전에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그다음에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상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멀컨틸리즘. 그다음에 뭐 보호주의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산업정책이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글 땐 걸어 잠그고 이 보호할 때는 보호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은 다음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보호주의를 하자라는 얘기라든가 뭐 멀컨틸리즘, 뭐 무슨 그 이 과거와 같이 뭐 베거 다이 네이버 정책을 하자라든가 이런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계속 시장은 열려 있고 그 열린 시장 속에서 서로 윈윈의 게임을 하자는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연설을 하는 걸 제가 한 2번 정도 직접 들었는데 물론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한 연설을 들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윈윈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의 한 90% 이상이 마켓 그다음에 마켓 리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한미일의 관계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근 교수님 역시 그 국제 정치 특히 구성주의의 대가답게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 한미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박철희 교수가 혹시 리얼리스트의 시각에서 한번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지금 한일 관계 가장 긴박한 현안, 가장 어려운 현안이 위안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성 있는 그런 모습이 이 한일 관계를 푸는데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국장급 협의가 계속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문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진창수 박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리얼리스트의 시각에서 동북아를 보면 동북아 자체가 사실은 모던 사회하고 포스트 모던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사회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중국의 외교 정책 그 자체는 사실은 모던한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에서 하는 외교 정책 일환으로 역사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영토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외교적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그 일본의 모습도 사실은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를 버퍼존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동북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일본은 사실은 한국과의 힘을 합쳐서 중국을 컨테인먼트하면 제일 좋은 전략인데 한국이 말을 잘 안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동맹 세력으로서 그러면서 러시아, 인도, 호주 이렇게 하나의 띠를 두르는 형태로 컨테인먼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한국의 한일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일본이 아까 우리 박철희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기본 가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한국을 뺀 거죠. 그 이유는 그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은 이게 중국으로 가고 있다. 중국이 경사된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이걸 힘을 합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잘 되지 않는 한은 중국으로부터 아까 우리 김은교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러브콜을 계속 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은 별로 우리가 얻은 게 없다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많은 뭘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 오히려 시험대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이 예를 들면 사드 문제 시험대에 들어서고 있죠. AIIB에 대해서도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이 중국의 강대국에 대한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을 눈치를 보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안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가지 이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해답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3점 세트라는 그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죄를 하고 아베 총리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돈으로 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잘 타협안을 가져오지 못한 거죠.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은 법적 책임. 지금 위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정대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 책임의 문제를 한국은 법적 책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인도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1이 우리의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일본에 비판을 하지 마라. 섹스 슬레이브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는 소녀 동상을 철거해 달라. 이게 세 가지의 주장이죠. 이걸 동시 병행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안을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갓도 지국장 문제도 이야기하고 불상 문제도 이야기하고 거기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수산물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안은 3+3, 3+알파. 한국은 3+1, 3+알파.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씩 매듭을 가질 수 있도록 실마리를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실마리를 푸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서로 1에서 10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서로 인정한 이후에 이게 인정한다는 것이 정치적 결단이죠. 이게 정치적 결단이죠. 일과 한국은 3 플러스 알파, 일본도 3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그것을 맞바꾸자는 것을 일단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한국이 맞바꾸느냐? 한국 여론으로 보면 왜 한국이 맞바꾸느냐?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되고 법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한국의 주장이지만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대방과 한국과의 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만 필요하느냐? 일본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아베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계속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법적 책임에 가까운 형태로 책임의 문제를 아베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소통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이 대화는 우리의 대통령의 어중을 담은 사람과 그다음에 아베 총리의 어중을 담은 사람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고 비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실은 아베 수상이 4월 말에 방미를 하게 되죠. 방미를 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아베에 있는 수상 관저도 나름대로 한일 관계를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때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뭐 다 당장 푸는 것이 아니라 실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립외교원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2번씩 1번씩 돌았고요.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쭉 4분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3가지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과거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 뉴 노멀이라 할까요? 이런 관계가 역사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방 차원의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작은 역사를 딛고 좀 더 나은 공공재를 찾아서 시장을 찾아서 시장 논리와 이런 협력의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주장이 한 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직은 정확하게 그 어렴풋이 아직 확실한 주장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의 주장 역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과거에 어떤 50년의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좋은 한일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주장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3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각 한 3분 정도씩 드려가지고 이 한일 관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접점을 어떻게 찾아내갈지에 대한 그 좀 각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걸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되고요. 사실 좀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논의에 대해서 반박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큰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30초를 투하해서 반박을 하시겠다면 그 시간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은규 교수부터 이번에 시작을 할까요? 네. 아이고 이게 제가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 그리고 전략성 모호성은 이제 그만하자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에 참 맞는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책을 이제 할 때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게 그 모든 게 다 비용이 이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결단 자꾸 좋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처지가 사실은 만만치 않고 고민될 변수도 많고 어쩔 때는 기다려서 얻는 것이 빨리 결단을 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을 때가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갖는 어떤 미들 파워로서 사실 우리가 세계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모든 대통령님들께서도 처음에 보면 우리가 세계 슈퍼파워의 슈퍼를 더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실 때 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귀결되는 것은 정말 약소국 외교로 귀결을 되면서 그 비용은 우리가 다 지불하는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들 파워 외교하자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무 주도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거 다 돈입니다. 그리고 다 저기 신경 써야 되고요.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보이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중견 국가로서의 그 어떤 외교라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신중하고 기민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필요할 때는 물론 사죄 심장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과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이미 우리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새로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미래의 비전을 놓고 뭐가 더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좀 우리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과감하게 저기 현재의 스탠스에서 좀 옮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그 면부 역강한 우리 박철희 교수, 진창수 박사님 사실 이런 분들 활용해야죠. 이런 분들 한국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계속 보내가지고 공공외교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설득 못 시키나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미국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미국 사람들이 그 오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그 많은 미국 통들이 있고 그 양반들 다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공외교, 그다음에 전략 대화, 특히 1.5 트랙 차원의 그 안정적인 대화들을 훨씬 더 활성화하고 그 역할들을 우리 여기 윤덕민 원장님의 그 리더십 하에서 더 훨씬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근 교수님. 네. 의견이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김은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한국이 외교를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면 좀 약간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80년대 90년대 공부할 때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그 모델로 이 반응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리액티브 스테이트라고 해서 주도적인 아젠다가 없이 밖에서 변화하는 것에 그냥 이게 반응만 하는 국가다라고 이제 일본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 아베를 보면 이 그렇게 무모하다고 주변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아베노믹스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의 아젠다를 갖고 가고 있고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말이죠. 그다음에 ODA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가고 뭐 스트래티직 다이아몬드라는 컨셉을 갖고 와서 뭐 이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엮어나가는 뭐 이런 주도적인 아젠다들이 있었는데 한국도 저희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주도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외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본이 뭐 하면 요즘에 보면 일본이 뭐 하면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반응적인 국가가 되고 미국이 뭐 하면 반응적인 국가가 되고 중국이 뭐 하면 반응적인 국가가 되는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 나름의 주도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신중하게 물론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도적으로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되지만 굉장히 신중하지만 우리의 아젠다를 전략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하냐? 한일 관계는 미국과 함께 지역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뭐 미들파워 얘기를 했지만
이 안보의 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된다는 면을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한 ODA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안정을 통해서 자유무역 체제와 경제가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그 공공재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한일 관계가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미래를 같이 좀 이렇게 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창수 박사님. 네. 현재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됐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두 방향에서 다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감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게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죠. 또 하나의 방향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국가 전략이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인식의 변화를 갖고 왔고, 그게 결과적으로 감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사된 한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지지 못하는 한국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국민들에게. 그래서 두 방향에서 사실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우선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소통이 필요하고, 아까 우리 김원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퍼블릭 디플로마시가 필요하다. 워싱턴에 가서 아무리 싸워봤자 사실은 일본의 감정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국의 사실은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잃어버렸다. 현재에서는 전부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국 편을 드는 사람은 정치가도 없고 시민 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선 복원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리더십이 좀 더 일본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일 때 이 감정의 고리도 점차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일본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재점검의 시기가 왔다. 이제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당연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뭘 하더라도 한일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 대일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전체적인 그랜드 디자인, 국가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곧 동북아에 대한 전략이고, 그것이 명확할 때 사실은 어디나 우리가 정확하게 예스냐 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전략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잘 만들고 동북아의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의 재점검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철희 교수님. 네. 한일 관계를 양자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시야가 좁고 짧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컨텍스트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냉전기 시대에는 한국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미국 하는 거 따라가고 미국의 전략에 잘 적응해 나가면 되는 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가서 탈냉전기에는 이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역 공동체 같은 게 뭐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운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움직임들도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컨텍스트가 바뀌었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세력 전환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힘은 강한데 안보 개입이라는 게 옛날보다 떨어지고, 중국은 힘이 허올러 오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일본도 거기에 맞대응하려는 하는 그 힘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선택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뭐 외교부 장관께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러브콜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나라로 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가 잘만 꼬시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스윙 스테이트로 인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금에 있는 옛날에 있는 친구들을 버리고 새로운 친구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는 거, 이것 또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 갈수록 전체적인 그 그림을 잘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봤을 때는 저는 일본은 우리들의 오래된 친구고 우리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가장 든든한 옆나라로서 지켜나가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역사 수정주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고, 일본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그 뉴 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옛날의 시대로 다 돌아가는 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처럼 한국에 배려하는 국가가 아니고 자기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상 국가가 되려고 그럽니다. 왜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깡그리 무시고, 옛날은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살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살고 그냥 너희들은 조용하게만 살아라라고 하는 선택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일본도 한국이 옛날처럼 그 밑에서 자기들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밑에서 따라오는 나라로 인식하는 그런 거는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여기 젊은 분들겠지만 일본이 우리가 일본보다 밑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국제적 경쟁력도 갖춘 한국이 과연 일본하고 어떻게 대등하게 일본 관계를 만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라는 거를 회복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정치적인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전략 선택을 큰 그림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윤덕민 원장께서 아주 시적절한 타이밍에 오늘 같은 디베이트를 만들어 주신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이 아이판스 출신으로서 여기야말로 자유로운 지성의 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 전략을 제대로 터놓고서 얘기하는 유일한 요람이라고 세종연구소한테 미안한데 그 요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도 토론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회식으로 토론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아이판스식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는 끝까지 철저하게 토론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털어낼 때까지 그 토론하던 방식이 지금 익숙해져서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너무 스트레이트하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국립외교원에서는 어떠한 장애나 장벽을 놓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해가지고 국가 전략의 장래를 계속 만들어가기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분의 어떤 디베이트는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 뭐 두세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뭐 한 30초 해서 질문을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요 앞에 계신 네, 여자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질문할 건지도 말씀해 이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논의를 들으면서 이제 북한에 관한 문제가 하나도 언급이 안 됐는데 이제 통일이라는 변수가 한일 관계라든가 뭐 이제 국제적인 시작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변수가 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라서 안 했는데 이 과거의 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북한 변수가 통일이나 한일 관계나 아니면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통일을 하게 되면 땅이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강해지니까 강한 한국이 있는 것을 반대하는 뭐 주변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통일된 한국의 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통일 공공외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통일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번영을 줄 수 있고 국제 체제의 규범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국제법을 다 지켜나가고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는 미래상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국가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 앞에 계신 남자분. 네. 제 이름은 정인용이고요. 저 박철희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일 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요. 솔직히 지금 한국 여론에 있어서 일본이 저희 뭔가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배우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중에서도 일본이 어떤 전략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보다는 일본은 어떤 피해를 줬고 역사적 인식에 있어서 일본이 어떤 피해를 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제가 배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에 이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국민들에게 그리고 학계에서 어떻게 동반자로서 인식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일본 연구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역할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런데 한국의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 일본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아마 우리 세대도 이제 우리 일본 연구 3세대라고 그러는데 좀 그 편견이 없이 얘기하기 시작한 건 아마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반일 정서라는 것이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오래된 이 원로 한국 일본 전문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 안경을 쓰고 일본을 본다. 확대경, 굴절안경, 색안경 쓰고서 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아던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한국이 약소국이다, 피해자다, 그런 또 이 종속적인 협력자다 이런 시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한국을 깔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일본 그까짓 거 우리가 싹 밀어붙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일 겁니다. 양쪽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신대로 보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본하고 가지고 왔었던 관계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가 많았습니다. 안보도 미국, 일본, 한국으로 하는 수직적인 관계에 들어왔고 경제도 우리가 수직적으로 그 종속적인 의존 관계에 의해서 발전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수평적으로
관계가 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전부 다 수평적인 경쟁 의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본쯤이야. 우리도 뭐 소니가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 먹으면서 우리 일본쯤 우리도 따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일본에서는 야 쟤들 봐라, 우리가 완전히 경쟁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쟤들하고 같이 협력하겠냐,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런 수평적인 경쟁 의식이 생겨난 게 지금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하고 일본이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둘이 손을 잡고 같이 나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안보의 영역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문화의 영역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도 둘이 손잡았을 때 이룰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고 한국도 그 생각이 늦습니다. 왜냐? 과거사라는 잣대 하나만 가지고 보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사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일본과의 역사의 불행한 경험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넓게 이해를 보고 그 큰 틀 내에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는데, 저 아까 맨 마지막에 계신 분인데 간단하게 질문해 주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저 SBS 안정식 기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정세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좀 구조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도 현재 그 한일 관계 개선의 수요는 우리보다는 일본 쪽은 굉장히 개선의 수요가 적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일본도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라는 쪽의 인식으로 가도록 하는 어떤 좀 압박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장 쉽게는 물론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하는 게 있겠지만, 뭐 사실은 일본이 미국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뭐 일본이 이번에 독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경화로 나가면 우리도 이를테면 뭐 크게 보면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전후에 전후 질서를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좀 국제 여론전을 강화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교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른 협력은 그대로 해가지만 쟤네가 독도나 과거사나 이런 쪽에 부정적인 스텝을 보이면 우리도 비례적으로 좀 그런 수위를 높여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한국이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참 부담이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좀 압박 전술도 같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창수 박사님, 네, 대답. 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압박을 해서 압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유용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의 시기는 퍼포먼스를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4월 말에 방미를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고, 그리고 8월 달에 아베 담화를 할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중국 전성 기념일인가 그것도 하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을 되는데,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일단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 작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발을 하거나 자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그와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복원의 노력이 한국이 하지 않는다는 인상은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외교전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퍼포먼스를 필요하죠. 사실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는 한일 어원연맹도 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라는 것은 일본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외교 전쟁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만 하고 뭐 해결책은 안 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면 그것이
여러 형태로 일본 내부의 상황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최근에 박철희 교수가 하고 있는 현인회의라는 것도 한국이 거기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 역사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걸 풀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이 지금은 필요할 때고, 사실은 이런 다양한 노력이 오히려 압박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원칙적인 대응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1분만 좀 말씀. 저도 압박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데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압박하면은 컬랩스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일본 말로 면 기보테키 강가에 같다. 우리가 희망, hopeful thinking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오늘 동아일보 국제부장께서 대통령께서 아사히하고 인터뷰하라고 썼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일본 대중, 일본 지도자를 향해서 일본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일본 사람한테 그대로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일본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일본한테 좋은 얘기만 하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일본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좀 관대함이라 그럴까 좀 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케이 지국장은 기소는 유지하지만 풀어주겠다. 마음대로 집에 가라. 만약에 그럼 안 올까봐 걱정하는데 안 오면은 일본 갔다 오고 지국장의 책임이지 한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관대하게 해서 우리가 먼저 선의를 베풀고, 그래도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 보고 전부 다 압박해서 손들게 만들겠다. 그거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질문이 있지만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나중에 그 선생님들께 직접 질문을 하시면 아마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박철희 교수가 가장 우측에 앉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발언 들어보니까. 네, 오늘 뭐 네 분의 정말 좋은 발언. 정답은 이 네 분의 발언 중에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것을 결론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세 가지 정도의 기둥 위에 발판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었는데 요즘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 가서 하는 연설, 또는 8월 15일 날 할 수 있는 아베 담화, 이런 내용들에 과연 어떠한 역사 인식이 반영될지가 이 한일 관계의 기초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한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한일 간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한다라는 건데, 참 그 일본 분들한테 참 아쉬운 점인데,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스스로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두 기초가 지금 거의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하나의 기초가 저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점입니다.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점 공유하고 있고, 동아시아의 질서가 안정적인 균형이 돼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상업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직 남은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그래서 이근 교수가 얘기한 그런 측면에 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입니다. 일본식 표현으로 하자면 다른 건 다 그래도 지워버렸는데 한 가지 아직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이웃이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잘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미세먼지 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 사람들은 전전의 일본을 잘 모른다.
전전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후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후에 어떤 나라로 변했는지 좀 우리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잘 들어왔던 말이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나라가 좀 용기를 내서 한일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